세계적인 악재에 대처하는 방법과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와서 한국을 따라하겠다고 해외 언론과 정부에서 연구하면서 흉내를 내고 있지만 다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 완전 정리가 될 것이고 자랑스러운 한국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 모두 1월 말에 첫 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분석에 의하면 한국은 3월 28일 현재 세계 10위로 내려앉았는데 이탈리아는 최고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28위에 있는 일본도 이탈리아와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은 이미 10만 명을 돌파했고 거의 통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일본도 100명 검사에서 40명이 나올 정도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상황표의 커브 곡선을 완전히 꺾어버린 한국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미국 CNN은 왜 한국은 소수이고 이탈리아는 매우 많은가? 라는 기사에서 양국 간의 차이를 초기부터 검사 비율을 상당히 높여온 것과 나이와 흡연 여부도 차이가 났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한국의 정보에 집중해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탈리아가 노인층이 많다든지 여성 흡연율이 높다든지 하는 요인보다도 한국의 적극적인 검사와 격리의 차이가 중요했다는 거죠.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두 나라의 상반된 방역 조치 대응을 비교하면서 이탈리아는 검사보다는 주민들의 이동을 금지하는 쪽으로 맞추고 있다면 한국은 계속적인 적극적 검사와 위험한 사람을 추적해 격리시키는 쪽에 있다 라고 봤습니다. 두 나라의 결과는 극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처럼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검사가 매우 중요한 조치이다. 한국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제도를 적극적으로 새롭게 수립해서 증상이 약하거나 무증상자라도 대규모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초기에 검사를 진행하다가 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결국은 국토를 폐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처음부터 지역을 폐쇄 조치했고 모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강경책을 취했습니다. 이 강경책을 실행하는 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검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소극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결과는 비참했죠. 이탈리아 의사는 이제는 의사가 할 일이 없다.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 누가 살고 누가 죽는가는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는 전쟁터다.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강경책처럼 보였지만 가장 쉬운 길이었습니다. 외출 및 영업 금지 정책은 국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고 정부는 공권력으로 통제하는 단순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국민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 어떠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대구 봉쇄라는 실언으로 큰 곤욕을 치른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단 모임 금지 등의 사회적인 운동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검사와 추적과 격리를 했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결과는 이탈리아와는 확연하게 비교가 될 정도였고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런 한국과 이탈리아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비교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한국의 군인들의 역할을 찍은 사진인데 이탈리아의 군인은 폐쇄 조치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한국의 군인은 적극적인 방역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의 군인들이 하는 외출 감시 역할은 세계적인 악재를 통제하는 것에 아무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군인들이 의료 지원과 방역 지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한국의 적극적인 대응 시스템을 대표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는 이탈리아에서도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월터 리차아르디 보건부 자문관도 한국의 그래프를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든다. 한국이 정답이다. 라고 하면서 한국의 대응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적극적으로 전파 능력을 멈추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추적하고 즉각 격리하는 한국 방식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가 지난 21일 이탈리아 현지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의 방역 대응 시스템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에서도 한국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계속 취재하고 분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8일 밤 이탈리아 RAI를 통해 한국의 방역 노하우가 대대적으로 방송이 됩니다. RAI는 한국의 KBS와 같은 위상을 가진 공영 매체입니다. RAI의 요청으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손영래 반장은 한국이 그동안 어떤 시스템을 준비해왔고 첫 환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통제와 기술을 이용해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AI 기자는 인터뷰에서 이탈리아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수한 것인지를 지적해달라고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건강의료보험 제도 때문에 전 국민의 의료 데이터가 이미 보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인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자리 잡은 지가 이미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저질환자의 진료 정보뿐 아니라 무증상자일지라도 진단 예측의 중요한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많은 나라는 이러한 의료보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공권력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스마트폰 보급이 거의 100%에 이를 정도이기에 위치 추적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식으로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종교 집단 경우에는 명단만 확보되면 집단 활동과 이동 경로 등이 바로 추적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신용카드 보급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파 능력을 가진 환자가 발생하면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파악해서 사용처를 즉시 방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넣고 다니기 때문에 위치 추적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일본이 전파자가 사용한 점포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CCTV의 설치 수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일치 단결하는 국민성입니다. 한국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해외에서 크게 놀라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 국민들이 침착하게 국가 정책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국민들이 일본, 호주, 영국 등 외국은 왜 그렇게 화장지를 사재기를 하는 것일까? 라고 놀랄 정도로 다른 나라들은 사회적인 동요와 혼란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통제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까놓고 얘기하면 일본이나 미국 등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지금 각 병원에서 도난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사재기를 하느라고 마트에서 밀치고 다투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과 국민성 등 모든 것이 갖춰져야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단키트 생산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세계적인 악재가 긴급하게 발생한 위기 상황에는 정부가 대신 책임져주고 승인해주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허가받지 못한 진단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제조 판매 사용을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한국 정부가 2017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한국의 4개 기업이 승인을 받았고 현재는 일주일에 14만 개의 진단키트를 생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해외 117개국에서 한국의 진단키트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걸 보면 대단한 일이죠. 이미 아랍에미리트의 진단키트 5만 1000개를 긴급 수출했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수송기도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원이 한국의 검사 진단키트는 부적절하다 라는 의견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잘못된 보도인 것으로 정정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중국의 진단키트가 스페인과 체코에서 80%가 불량이라는 소식도 알려졌고요. 종합적으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국민성은 한국만이 가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이니 뱁새가 황새를 못 따라가듯이 한국을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초기부터 검사를 확대하고 즉각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기선을 제대로 제압했다는 사실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은 그동안 초기 대응에 실패했고 그동안 무수히 많은 복균자들이 여기저기 다 전파를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트럼프가 욕먹는 중이고 일본도 이제 줄줄이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 뻔하다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이 이제 와서 마스크 등 의료 장비가 부족해서 아우성이고 이제 겨우 검사를 확대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갈수록 태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온갖 큰 소리를 다치면서 뒤로는 한국에게 방역 정보와 대응 시스템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이미 외교 라인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의 대응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제롬 애덤스 단장이 한 말처럼 미국이 한국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탈리아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탈리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한국처럼 적극적인 검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한다면 한국이 될 희망도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는 한국이 자랑스럽고 국민들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의 건설사들은 중동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중국 등의 국가들에서 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중에 최근 싱가포르의 지도를 바꿔놓았다는 말을 듣는 한국의 건설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말 그대로 싱가포르의 바다를 황금의 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최대 과제는 부족한 영토 확보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영토는 부산보다 작았지만 인구는 부산보다 220만 명이나 더 살고 있어 세계 1, 2위의 인구 밀도를 다투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싱가포르는 부족한 산업단지 확충을 위해 부지를 조성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의 영토를 늘리고 용도를 바꾸는 국책사업에 대역사를 맡은 주역이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의 메릭공사 핑거1과 핑거3를 잇따라 따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첫 삽을 뜬 메릭공사로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의 바다를 조금씩 메워 땅을 넓혀왔습니다. 1981년 플라우 태콩 메릭공사 수주로 싱가포르 건설시장에 처음으로 참여한 현대건설은 지난 39년간 준설 메릭공사를 통해 싱가포르 국토의 7%에 해당하는 토지를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부산 크기였던 싱가포르의 영토는 이제 서울 크기가 넘을 정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바다를 향해 손가락 모양으로 튀어나온 핑거1은 인구 580만 도시국가 100년 대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핑거1 프로젝트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바다를 메워 국토를 넓히는 대규모 매립공사 프로젝트로 싱가포르는 이곳을 아시아 해양 허브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핑거1을 성공적으로 끝냈고 2018년 맡은 핑거3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수주한 핑거3 매립공사는 11억 달러, 한화로 약 1조 2천억 규모로 2017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사는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에서 참여한 17번째 매립공사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싱가포르에서 계속해서 매립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력과 인프라 때문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자체 제작한 케이스는 운반에 설치할 수 있는 2만 톤급 해상 플로팅 독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현대건설이 만든 케이슨의 경쟁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케이스는 바다를 매립하는 데 쓰이는 콘크리트 물막이로 교량의 기초, 방파제, 암벽 등의 본체형 구조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만든 케이슨의 크기와 제작 속도나 디자인 역량은 중국, 벨기에 등을 비롯한 후발주자보다 뛰어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은 경쟁사에 비해 케이슨의 크기와 중량을 키우면서도 두께는 줄이고 빨리 만들어내며 정확히 설치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의 제품은 벨기에 업체가 제작한 케이슨보다 두께가 10여 미터가량 얇았습니다. 이 차이는 원가를 비롯한 양사의 기술 격차를 확연히 보여주었습니다. 현대건설은 핑거1 매립 현장에 케이스만 92기를 설치했고 투아스 핑거3에는 싱가포르 내 최대 규모인 227암 케이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핑거3 현장에는 현대건설이 최초 개발한 콘크리트 양생 자동화 시스템과 공장형 케이슨 슬립폼 등 신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는 현대건설의 능력을 인정하며 신뢰해왔습니다. 현대건설은 싱가포르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건설 대상을 받아왔고 품질 우수, 건설환경 선도기업, 환경인증, 프로젝트 시공 능력, 프로젝트 생산성 등 5개 부분에서 지금까지 총 27차례나 수상했습니다. 그동안의 신뢰로 인해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싱가포르 육상교통청이 발주한 약 5,094억원 규모의 북남고속도로를 단독 수주했고 올해 1월에는 싱가포르 스포츠청이 발주한 2,700억원 상당의 풍골 스포츠센터 시공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대건설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연이어 수주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사우디 아람코가 발주한 마잔 프로젝트를 3조 2천억 원에 수주했고 12월에는 베트남에서 3천억 규모의 베가시티 복합 개발 사업을 따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카타르 루사이 플라자타워, 알제리 복합화력 등 2조 4천억 원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이지만 구매력 기준 1인당 GDP가 세계 3위인 싱가포르는 금융과 관광, 무역에 앞서는 최첨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가 이렇게 성공하게 된 데는 한국의 역할과 도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싱가포르의 상징적 건물이 된 마리나 베이센지는 이를 지은 쌍용건설의 명성을 높여주었고, 이젠 현대건설의 매립공사로 늘어난 싱가포르의 영토는 한국 건설사들의 위용을 더욱 드높여줄 전망입니다.